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과연 100년을 넘게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철근은 먼저 빼내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콘크리트를 이루고 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멘트,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장골재, 네 번째 굵은 골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멘트의 경우는 석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석회는 물을 만나면 접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강해지는 그런 성질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물은 이제 해수를 제외한 물을, 그러니까 염분이 없는 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장골재 같은 경우는 모래를 얘기해요. 보통 강모래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굵은 골재는 자갈입니다. 하지만 이제 강자갈 같이 둥근 자갈의 경우에는 표면이 매끄러워서 이제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쇄된 이제 파쇄석, 이런 쇠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멘트하고 물이 합쳐졌을 경우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거를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이 시멘트 페이스트를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기에 이제 장골재를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래를 더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모르타르가 되거든요. 모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미장 마감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굵은 골재, 즉 자갈을 포함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구조체로 사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자, 콘크리트의 특성을 보자면 압축력에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인장력에는 한없이 약합니다. 인장력이라는 것은 이제 당기는 힘이죠. 콘크리트는 당기는 힘에는 거의 저항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만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직부재, 그러니까 슬라브나 보같이 이런 수직부재에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완을 한 게 철근을 이용하는 거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이나 압축력 모두 강해요. 하지만 철근의 단점은 좌굴에 약하다, 그러니까 휘어지는 성질에 약하고 부식에 약하고 열에 약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철근 자체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철근과 콘크리트를 혼합한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심는 거죠. 철근으로 모든 인장력, 압축력을 부담하게 되면 그 부피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담당을 하고 인장력은 철근이 담당을 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장력은 철근을 얇게 해가지고 인장력에만 대응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고도 훌륭한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두 재료를 같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두 재료의 열팽창 개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어떤 구조체 수축과 팽창에 서로 비슷한 형태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일체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수명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한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제 콘크리트의 중성화입니다. 자, 콘크리트는 수산화칼륨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이 수산화칼륨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pH로는 이제 12에서 13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알칼리성은 철근을 보호합니다. 철근이 부식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어쩔 수 없이 외기와 접하게 되죠. 자,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콘크리트가 만나면은 탄산칼슘으로 변하고 콘크리트는 중성화가 됩니다. 이 중성화가 왜 위험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이제 철근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뼈고 콘크리트는 이 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콘크리트가 중성화된다는 것은 피부가 노후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계속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점점 깊이가 들어가겠죠. 중성화된 깊이가. 그러면 이제 이게 철근에 닿게 되면은 철근은 부식이 되게 됩니다. 철근은 이제 정확히는 pH 11 이하부터 이제 부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부식이 되면은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철근은 최적이 팽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근데 철근을 콘크리트가 꽉 감싸고 있는데 철근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거를 감싸고 있던 콘크리트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럼 터지게 되면 크랙이 발생하고 공기가 그 속으로 또 들어와서 점점 중성화가 더욱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의 내구성은
아주 극도로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피복 두께예요. 피복 두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전선을 보면은 속에는 보통 이제 구리선이 있고 그거를 이제 감싸는 이제 비닐 재질의 막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피복이라고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철근을 보호하는 콘크리트의 그 두께를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장 최외곽의 철근면에서 콘크리트 두께를 피복 두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복 두께가 왜 중요하냐?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는 일체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적정한 피복 두께를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중성화 개념에서 보면 철근을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결국에는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 1%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에탄올을 콘크리트에 뿌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벽체라고 보면은 그 벽체를 코어링 하는 거죠. 이렇게 코어링 해가지고 코어링한 그 시료체, 원기둥 모양이겠죠. 그걸 뽑아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용액을 뿌려봐요. 골고루 뿌려보면은 중성화가 진행된 곳에는 아무런 색상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카리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적자색, 그러니까 붉은색과 보라색을 같이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색상 분포를 보면 이제 중심 쪽에 있을수록 적자색이 띠게 되겠죠. 겉에 있을수록 아무런 색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색 변화를 통해서 이 구조물이 얼마나 중성화가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핵심으로 다가가서 중성화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식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중성화 계수가 있어요. 이는 상수로 정해졌는데 7.2입니다. 중성화 계수 7.2에다가 피복 두께, 센티미터 단위로 봤을 때 피복 두께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이 건축물의 수명이 산출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 겉면을 코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아까 그 말씀드린 공식에 대입해 보자면 가장 얇은 두께가 이제 피복 두께 2cm였잖아요. 2의 제곱에 7.1을 곱하면 29년 정도가 나오고 4cm를 대입을 해보면은 4의 제곱을 7.2로 곱하면은 뭐 한 115년 정도의 수명이 산출이 됩니다. 6을 적용하면은 260년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115년에서 260년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는 수치적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를 제외한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당연히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법적으로도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종 건축물, 뭐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종 건축물 해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기 점검, 뭐 정밀 진단, 정밀 안전 진단 이거는 이제 그 정해진 규칙대로 다 수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국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죠. 오래된 건물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시카고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것도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혀 현역으로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본사, 이것도 이제 1910년대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100년 넘었다는 얘기인데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수명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15조 3항, 거기에 별표 5를 보면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최하 30에서 최대 50년, 보편적으로 40년을 수명으로 정한다. 이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법적으로 명문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 40년이라는 수치, 왜 40으로 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조물은 버틸 수 있어요. 튼튼하거든요. 콘크리트하고 철근은. 그런데 이제 못 버티는 게 설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뼈와 살이 아무리 잘 버텨도 이 설비는 우리 혈관이거든요. 이 혈관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30년 된 아파트 이런 데 보면 녹물이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조물이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설비가 노후화되면은 사람이 거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40년 정도로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겠죠. 만약에 40년이 넘고 5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됐어. 그러면 이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겠죠. 뭐 심한 부분은 구조 보강도 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계속 유지 보수해서 100년을 쓰느니 차라리 40년, 50년에서 허물고 신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40년, 뭐 최저 30, 최대 50년으로 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도 건물의 수명,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정리하자면 물리적으로는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40년에서 50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